예상치 못한 어떤 숨어있는 리스크가 이제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뷰가 조금 달라요.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한 15내 20% 하락한다는 그 논거가 어떤 경기 침체보다 가장 모든 나라가 무서워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논건데, 특히나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영국 자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가 많이 밀렸는데, 결국 한 나라 통화가 무너지면 우리가 90년대에 외환위기를 겪은 것처럼 또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통화를 방어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그 달러 대비 파운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영국의 정책 금리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제 글로벌 IB 자료를 좀 참조한 내용이지만은 네. 현재 2.25입니다. 2.25인데 내년 말까지 5%까지 5.0까지 금리 인상을, 정책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그 정책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논거는 단기적으로 파운드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 석 달 전에 와서 정책 금리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경제 브레이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2단에서 5단까지 올리면은 필연적으로 영국의 실업률은 지금 현재 한 3.6인데 한 5.5까지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경제를 완전히 쿨링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다시 이게 좀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내년까지 브레이크를 확 잡았다가 경제 딱 꺾이면은 이제 아마도 24년 정도는 약간 경기를 다시 좀 푸는 금리 인하 쪽으로 전체 로드맵은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뭐 어떤 시사점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정책 당국의 신뢰가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시장을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가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한국 같은 경우 1년 이상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 쪽으로 꽤 긴 시간,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쫙쫙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숨어있는 리스크가 이제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걸 해결하는 거는 중앙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질문 주시겠지만은 정책 금리가 언제 금리 인상을 스탑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로지컬리 말씀드리지만 그거와 별개로 와일드 카드 형태로 큰 이벤트가 딱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마 그 시점이 정책 금리가 스탑하는 시점이 될 거 가능 개연성도 일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뭐 전도표를 구호 FOMC에서 올해 말까지는 뭐 한 평균적으로 4.3%, 내년은 한 4.6%, 7%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뭐 뭔가 약간 좀 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 즉 원래는 이 정도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스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과거에 FRB 금리의 과거에 이렇게 쭉 브레이크를 잡다가 스탑한 시점에 네. 거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사실은 발생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에 스탑하는 지점은 거의 다 그 금리 인상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좀 큰 이벤트 딱 터지면서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겠다, 보통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사실 100% 악재도 없고 100% 호재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가 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또 말씀 나누다가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잖아요. 지금 9월 FOMC 이후에
그 파월의 다시 한번 그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어요. 깜짝 놀란 게 실업률이 3.5%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자연 실업률이 4.0%라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즉슨 야, 맘 놓고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 참여자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뭐 사실상 그 이후부터 또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일단은 그 시장에 주는 사인 관점에서는 점도표를 뭐 내년까지는 한 4.6에서 4.7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금리는 실질적으로 한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점도표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은 네네. 지금 11월 달에 75bp 올리게 되고 점도표 따르면은 네. 12월 달에 50bp를 올려요. 그럼 현재보다 1.25가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연말에 4.25에서 4.5가 되고, 그리고 내년 1, 4분기에 한번 25bp를 올리면은 4.5에서 4.75가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딱 현재 터미널 레이트를, 그러니까 최종 목표 금리를 얘기를 했고, 네. 저는 여기가 물론 이제 완전히 컨트롤 못한 인플레이션 변수가 있으면 다를 여지는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가 터미널 레이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거기 터미널 레이트가 안 된다고 하면은, 즉 5% 이상으로 금리, 정책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판단은 완전히 하드랜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에서 고민하는 거는 경제에 좀 둔화시키지만 엄청 충격파는 최소화하면서도, 제가 봐서는 지금 정책금리의 마지노선 정도를 선에 딱 그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면 연말까지 4.5, 내년 1, 4분기까지 4.75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 출연진인데 조금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보통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고용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직도 여전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논거 실제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논거가 임금 상승률을 미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죠? 임금 상승률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헤드라인 CPI나 이런 거를 꼼꼼히 뜯어보면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사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예, 실제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번 10월 초에 발표되어 있는 그 글로벌 PMI 지표에 보시면은 글로벌 제조 PMI가 49.8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그 회복된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경기 침체 쪽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50 미만이면 이제 안 좋은 그렇죠. 거죠. 안 좋은 경실적으로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이 경기를 앞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전체 지수 안에서 약간 보통 이제 PMI 지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조업 경제의 어떤 건전성, 그러니까 얼마나 양호한지에 대한 측정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부 지표 중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브 인덱스를 보면은 첫 번째는 employment, 기업들이 고용. 향후에 고용에 대한 의향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보면은 50 아래로 내려왔어요. 즉, 그것도 50 아래로 왔다는 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경제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채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이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잡 오프닝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사이드가 양쪽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쪽 사이드가 있고 디맨드 쪽 사이드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논거는 뭐냐면은, 비록 정책 당국에서 이쪽 디맨드 사이드를 죽이더라도 서플라이 사이드가 안 잡혀서 문제가 될 거라는 논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체계의 어떤 이제 그런 이슈 때문인데, 근데 재밌는 거가 언제 공급 쪽 사이드의 그러니까 어떤 병목 현상이 풀리는지 여부가 서플라이 쇼테이지 딜리버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즉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냐면은 그 supply shortage deliver time과 이게 줄어들면은 PPI가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PPI라는 게 도매 물가 지수거든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도매 물가 지수인데 이게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또 시차를 두고 CPI, 소비자 물가가 일반적으로 좀 연결고는 약하지만은 네.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인들이 그렇고, 그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고용 데이터 부분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 쉘터, 이제 주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의 뭐 그런 CPI나 그런 부분 3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거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 여전히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이 걱정인데, 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임팩은 짧으면 빨라도 3개월 내지 한 6개월 뒤에 주로 여파가 딱 충격하고 오기 때문에 금년에 워낙에 쉼없이 빅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얼만큼 충격이 될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콱콱콱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도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우리가 예상 내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둔화되는 사인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연준의 로드맵대로 전 정책금리가 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금리가 연준 맵대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석 달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책금리와 우리 투자자에 투자하는 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선행을 하더라. 그렇죠.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만약 로드맵을 내년 1, 4분기에 0.25까지 올린다. 우리가 그 어떤 최종 지향점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금년 지금 4, 4분기가 미 국채가 정점을 찍는 국면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마다 뷰는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어떤 고점 전망치는 여기 3.5에서 4% 전후가 일반적인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연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채권을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의 화두가 메인 화두인데 아주 조만간에 이 화두가 경기 침체 화두, 경기 둔화의 화두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거고 사인이 확인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그 시점이 아마도 이번 4, 4분기 정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연말 전후에서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약간 그런 뭐 아이비들의 컨센서스가 10년 만기 국제금리 기준으로 3.5%에서 4%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이네요, 사실. 여기서 그렇다면 행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4,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4, 4분기 초입이긴 한데 뭐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틀릴 수 있죠. 틀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둔화되는 사인도 좀 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나오고 여전히 물가가 세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목표 금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번에도 있지만 시장금리가 이게 최종 목표 금리에 맞춰서 시장금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일시적으로 4% 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만약 4% 넘으면은 과감히 국채 사십시오. 왜? 시차를 두고 1, 2년 뒤에 정책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간다는 1, 2년 뒤에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가 좀 더 심하게 하드랜딩을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투자 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최근에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PPI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그쵸.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뷰가 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돼가지고 뭐 기준금리가 이제 뭐 전도표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높게 갈 수도 있다. 그쵸. 그게 이제 일반적인 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하방 압력이 더 세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플레가 빨리 꺾일 수 있다, 빨리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네. 좀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정책 금리도 그 정도에서 끝낼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시장 금리도 먼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피크를 찍고 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했는데, 네. 방금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하향 안정하면 주식은 좋아지죠. 네. 그게 일반적 로직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금리가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경기 아무래도 좀 침체 그런 그렇죠. 우려들이 그렇죠. 네.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 할인율을 얘기하잖아요. 네. 할인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일반 상황에서는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작아지는데 근데 경기 침체 쪽으로 가면은 이 할인율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죠? 어닝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수반하는 금리 인하는 주식에 아주 그런 뭐 추세적인 호재로 작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 금리 인하가 사실 그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준에서 내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하는 그 스탠스보다는 물가가 빨리 꺼져가지고 그렇게 기준금리를 팍팍 안 올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시그널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의 뭐 한 10년에 한 번 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뭐 특히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 금리에 취약하다 보니까 네.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은 이미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좀 싸지 않나, 들어갈 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악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지금 충분히 빠졌는지 아니면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판단이 좀 기준선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네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야데니 리서치 레포트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한 S&P 500이 한 15배 정도 네. PR이 지금 이제 와 있어요. 그러면 15배라는 게 지난 20년간 S&P에 그냥 평균 정도에 이제 내려와 있죠. 사실은 뭐, 물론 살짝 쌀 수도 있는데 큰 범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해소됐고, 과거 평균 정도, 적절한 정도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PR을 계산할 때 포워드 PR을 얘기하죠. 지금 방금 아마 화면에 보일 텐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향후 12달의 기업의 어닝 전망을 한 포워드 PR입니다. 미래 이후 반영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얘기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접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남았냐고 했을 때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지금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거에 초기 시발점은 인플레이션 충격이었죠. 네. 인플레이션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온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충격파가 왔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결국 성장 충격, 그로스 샥 성장의 충격이고, 좀 얘기 좀 거창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PER, 포워드 PER로 15배 정도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모의 어닝이 이제 금년 대비해서, 조금은 뭐 보통 5에서 한 7% 정도 증가할 거라고 반영이 돼 있어서 PER이 지금 15배 정도 되거든요. 즉, 뭐냐면 글로벌 IB들이 예측하는 기업의 내년도 어닝 전망이 전년보다는 많이 둔화되지만은 마이너스까지 간다고 전망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즉, 어느 정도 글로벌 기업들의 내년의 포캐스트를 보면은 소프트 랜딩 뷰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는데,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견해대로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브레이크를 더 올릴 거고, 그러면은 경기는 하드랜딩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로 갈 거고, 그러면 보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경기 침체 시 EPS, 전년 대비 EPS는 평균적으로 15% 내지 20%가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 분모를 얘기할 때
분모가 15% 하락하면 이론적으로 밸류에이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15%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성장의 충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장 충격파가 이게 어떤 과도한 금리 인상을 떠나서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최근에 JP모건 회장이 말한 대로 한 15, 20% 하락한다는 그 논거가 사실은 그냥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레벨에서 더 원다운 할 여지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 좀 준비해 둘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미국의 내년의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하드 랜딩으로 끝날 거냐 이거와 연동이 돼 있고 만에 하나 하드 랜딩 쪽으로 가면은 우리의 어떤 어닝 전망은 마이너스 쪽으로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적정 주가는 달라지겠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그냥 제넛 옐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이다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인 것이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드 랜딩으로 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럽은 확실히 내년에 경기 침체다. 거기는 뭐 빼놓고 말씀드렸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계속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제가 소프트 랜딩 뷰가 주력 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기존에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뷰인데 문제 이 변수는 뭐냐면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란 이 브레이크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원래는 지난번에 뵐 때만 하더라도 한 3%대 중반 정도가 최종 FRB 금리 인상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맞아요. 했죠. 그렇게 인식을 했었죠. 그 레벨에서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한 단위 더 올라왔죠. 4.5, 4% 후반대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중심축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보다는 브레이크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소프트 랜딩에서 점진적으로 하드 랜딩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견해입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네, 가능성 맞습니다. 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고. 만약에 극적으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서 10%에서 15%더 다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점을 찍고 좀 그쵸, 반등할 수 저점인 있겠네요. 거죠.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또 100% 그렇게 포지션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가정에 의해서 이 가정이 바뀌면은 또 바뀔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와 주식 저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으로 판단한 미국 주식의 바닥 시점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10개월 이후에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더라. 지난 한 50년 동안에 한 번도 예외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이 이제 금통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3%, 0.5% 빅스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사가 나온 게 보니까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한 3.5% 정도가 최고점으로 지금 뭐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JP모건이 아니다 3.75까지 올릴 것이다 한국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좀 상황이 다른 게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금 사실은 정책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전 정치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보통 말씀 안 드리는데 근데 이 의사결정은 상당 부분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앙에 독립돼 있지만은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뭐가 어떤 의사결정과 영향을 보면은 결국은 국민일 것이고 그렇죠. 국민인데 문제는 그걸 좀 달리 얘기하면 개인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리만 사태 때가 개인들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좋은 레슨은 뭐냐면은 그 서프라임 모기지들을 끝난 다음부터는 지난 10여 년간의 미국의 개인들의 대출은 엄청나게 딜레버리징 대출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은 브레이크를 잡아도 별로 충격파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확 잡아 떨어뜨려서 또 원하면 딱 바로 풀면은 바로 탁 튀어 올라가는 구조인데 문제는 한국은 미국의 반대의 길을 가왔죠. 뭐냐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계대출이 너무너무 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정책금리가 예상보다 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잡아버리면 사실은
표현이 과합니다만은 디폴트가 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미국과 여건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은 석유 순수출 국가다, 에너지 순수출 국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재량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가능한데 한국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를 지대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은 미국 대비 한번 꺾이면 더 많은 충격파가 갈 여지가 높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딜레마죠. 따라는 가야 되는데 현실 여건 제한이니까 그냥 미국 가는 거 한 반절 정도 따라간다고 보면 직관점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3.5든 3.75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한 3%대 한 중반 정도에 끝내겠구나라는 가늠이고 그러면은 3% 중반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사실 미국의 FRB 금리랑 거의 같이 연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 만약에 중반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론적으로 국채 시장 금리는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적정 금리를. 네네. 뭐냐면은 비록 오늘 현재 정책 금리가 3.0이지 뭐 50bp 올려서 항상 시장은 선제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얼마야? 3.5 찍었네? 그럼 우리가 끝을 보여줬잖아, 어쨌건 간에. 네네. 끝을 보여주면 시장은 이 최종 금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3.5와 비교했을 때 국채 시장 금리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게 타당한지를 갖고 시장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어저께 50bp 올렸을 때 오히려 국채금리는 조금 내렸죠. 맞아요. 좀 내렸어요. 반면 그 전에는 국채금리가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3.5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의 전문가들이 사실 국채금리를 결정하는 건 기관 투자가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 컨센서스를 확인해 주다 보니까 요 정도 레벨에서 안정화됐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예상할 때 그러니까 자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를 한번 마치 주식의 적정 가격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정책금리의 최종 금리에다가 플러스 기간 프리미엄을 얻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을 얻는데, 물론 기간 프리미엄이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책금리 대비해서 0.5 내지 한 1% 정도 올려서 계산해보면 로퍼가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4에서 한 4.5% 레인지, 즉,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 내년 초까지 3.5 올라가는 거 정도에 어느 정도 그 프라이스가 가격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그리고 근데 향후의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제 플러스 가상금리, 그러니까 플러스 기간 프리미엄인데 이건 경제가 만약에 나빠지는 시기에 나오면은 정책금리 대비해서 이 가상금리 줄어들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역전도 되죠. 이 말은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건 간에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는 3.5 최종금리 3.5에 대한 현재 시장 가격 정도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 적정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10년 만기 그 국채금리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하시면. 예, 보통의 채권의 시장 금리는 통상적으로 10년짜리가 시장 금리라고 판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질문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요즘 워낙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막 결과적으로 연준은 뭐 4.5에서 4.6, 4.7까지 올리고 우리나라는 3.5에서 픽스가 되면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화 반출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환율이 뭐 1,500원을 뚫어서 그 이상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기면은 사실 약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막 외환위기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한 경착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럴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가능성 있겠죠. 모든 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그냥 좀 객관적 시선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제 얼추 1,400원 넘었고 1,500원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외환회의 갈 때는 우리만 달러 대비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우리만 이렇게 엄청나게 약세로 갔을 때의 상황이고 신흥국 중심으로 그땐 그랬었죠. 그렇죠. 네. 아주 제한적인 몇 국가들이 그런 거고 지금은 우리가 좀 눈을 좀 넓혀 보면은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그래서 전체 그림이 그 미국 제외한 달러 통화 국가들의 약세 그 추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일단 먼저 보면 될 거. 물론 저희가 조금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 전체가 그렇게 가는 방향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외양 보유고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1,4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30% 이상 하락한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좀 전 다른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실효 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오. 실효 환율은 뭐냐면 지금 네.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사실 미국하고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환율을 갖고 모든 거를 측정하려고 굉장히 위험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실효 환율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정확한 데이터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 중국하고도 거래 한 30% 하고 미국, 유럽 이렇게 쭉 우리나라 무역 거래 비중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무역 거래 비중을 가중 평균해서 그 나라 통화와 그 환율을 계산한 게 실효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교역 조건 같은 게 거기 다 정확히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실효 환율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터지거나 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벤트 터지면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은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는 과거의 모양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실효환율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또 이번에 달러 대비 원화 약세라는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달러를 제외한 모든 나라 진영에 비슷한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지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너무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포모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 하드랜딩 가능성을 점점 추세적으로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별로 이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뷰를 보셨고, 또 JP 모건 예측대로 또 이런 PER 밸류에이션, S&P 500 대입하면 여기서 10%에서 15% 정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과연 언제쯤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일단 채권에서 돈을 벌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주식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지 좀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답변 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약간은 부정적인 답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은 이제 저 친구는 채권쟁이라서 항상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참고로 저 주식 400억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주식도 잘 돼야 되는 측면이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보시는 분,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제가 정정해야 될 게,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반등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약간은 어떤, 좀 힘든 국면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게 제 뷰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추세적으로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까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워낙에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채권 시장으로 판단한 미국 주식의 바닥 시점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1970년 이후에 S&P가 추세적으로 바닥 찍고 회복했던 국면이 7차례 있는데 그 7차례인데 그 7차례 모두 다 100%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식 베이스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몇 달 전마다 패드 피벗, 맞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금리 인상을 종료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시장이 테크 중심으로 날아가고 했었는데 결국은 패드 피벗은 아니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게 좀 과한 기대였다는 게 너무나 감명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여기 FRB 금리를 1970년부터 FRB 금리를 찍어놨고 여기 빨간색 점선들이 아래로 있는데 이게 S&P 500의 저점입니다. 근데 이 공이 이 모든 자료들의 어떤 그 저점을 찍는 게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저점을 찍고 추세로 올라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럼 정확하게 연준 금리 인하 언제쯤에 정확하게 올라갔냐인데 정답은 없고요. 어떨 때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한 달 뒤에 바로 본격적으로 리바운드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한 10개월 이후에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더라. 근데 이게 과거 지난 한 50년 동안에 한 번도 예외가 없더라. 물론 이제 이 전제는 경기 침체가 수반됐을 때를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있어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떤 패턴이냐면은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미국의 정책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2년 만기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시장 금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과거 지난 50년 동안의 주식의 저점은 이 2년 만기 국채 시장 금리가 추세적으로 꺾인 이후에 즉 고점 지난 6개월 전 고점 대비해서 50bp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 주식의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 국채 금리를 다 그려놨는데 보시면 다 꼭지점 아래에서 주식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단기 금리가 이제 꺾여 내려온 시점이 추세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한 70년 한 번도 예외가 한 50년 예외가 없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1번과 2번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식이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간다, 가는 상황에서는 장단금 역전 현상이 있죠. 우리가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인데, 이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많이 있어요. 10년 마이너스 2년이 장단금 역전이 되면은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8, 90% 확률로 1년 내 1년 뒤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갔더라. 여기까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럼 주식은 언제 저점이었을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의 저점은 언제냐면은 장단금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주식이 저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이제 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함이냐면은 보시면은 예를 들면 2년 국채 금리는 정책금 FRB 금리 연동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고 장기 금리는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게 우상향으로 간다는 건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단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함의는 연준의 정책 금리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네네. 즉 우리 경기 부양 쪽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거고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의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 신호가 선제적으로 보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우상향이 되어야 주식이 추세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되겠죠.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책 금리가 완전히 좀 경기 부양 쪽으로 바꾸어줘야 되고 두 번째 실제로 그래서 경기가 어떤 돌아서는 좀 펀더멘탈 시그널들이 좀 있는 게 합쳐졌을 때 추세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더라 라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오늘 자료가 제 자료 마지막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네네.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와 주식 저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다시 또 보강해서 보여드릴 텐데, 과거에 지난 한 50년간 보면은 주식의 저점은 경기 침체 한가운데서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전에 만약에 어떤 분이 경기 침체가 앞으로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의 바닥은 반드시 이 경기 침체 안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단지 이 경기 침체 종료 전에 주식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전에 주식이 추세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에 진입한 가운데서 주식이 찍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정도 지난 한 50년간에 항상 발생했던 시그널 첫 번째 FRB 금리 인하, 두 번째 2년만 국채 금리 추세적 하락,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돼서 우상향이 될 때 올라갔는데 그러면 현재 시점을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첫 번째 FRB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2년만 국채 금리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인하돼야 되는데 그렇죠. 세 번째가 제일 심각한 얘기인데 세 번째는 지금 우상향이 아니라 어떻게 요번에 FRB 금리가 좀 약간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면서 장단기 역전폭이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를 계산하는 확률을, 그러니까 보통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를 갖고 하는데, 그 장단기 금리 차를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된 폭이 깊을수록, 그리고 이 역전된 상황에서 오래 수면 아래 오래 있을수록 리세션 경기 침체 확률은 높게 나오거든요. 지금 불행히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추세적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과거의 채권 시장의 어떤 그림으로 봐서는 현재, 물론 과거가 100% 미래도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면 지금 당장의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일단 연준에서 전도표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023년까지는 그 4.7% 중립금리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표상으로 봤을 때 2024년부터 내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경기 침체가 하드랜딩으로 빨리 온다고 한다면 사실 그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네. 점도표상은 보면은 네.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점도표라는 게 올라가는 꼭지 정도만 봐야 되고, 그 이후는 사실은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그렇죠. 실제 발표 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맵이 바뀌는 거라서, 네네. 뭐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저는 내년 한 3, 4분기 내지 빠르면 3, 4분기 내지 4,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갈 시작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그렇죠? 내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와 대비를 해보면은 금리 인하 첫 번째 한다고 반등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내려왔을 때잖아요. 그쵸. 그럼 내년까지는 사실 안 좋고, 아무리 빨라도 뭐 한 내년 말이나 아니면은 내후년 초 정도가 돼야지 좀 바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워낙에 과거와 달리 정보가 워낙에 빨리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조금은 그냥 이제 너무 뒤로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10월달, 9월달 보고 내년 한 3, 4분기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우리가 조금은 더 빨리 움직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도 싶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어떤 경우는 FRB 금리 한 번 올리고 바로 추세로 올라간 적도 있으니까. 한 번이나 하고도 바로 올라간 적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많이는 아니라도 한 10% 정도는 좀 편입을 하면 추천드리고. 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이런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기술주잖아요. 그렇죠. 네. 좀 먼 얘기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러한 좀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좀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은 역시나 그런 빅테크 주식들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완전 개별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긴 호흡은 제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건 얘기잖아요. 아주 롱텀으로 본다면 당연히 기술주가 어떤 기술 지배력이라든지 파괴적 혁신 같은 것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1, 2년 정도,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1년 내 1년 반 정도에는 기술주가 주도주로 많이 턴어라운드 하는데도 하긴 좀 녹록치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셔서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크리티컬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녹화되기 전에 아까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제 예상이 맞다고 하면 금년 말 정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 후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일반적으로 기술주는 우리가 채권 용어지만 롱듀레이션 자산이라고 하죠. 롱듀레이션 자산은 상적 테크는 저금리일 때 수혜를 보고 고금리가 되면 밸류에이션의 어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는 주식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건데,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봐서는 이제 기술주가 과거에 고평가됐던 부분 상당 부분 해소됐고, 또 저금리의 대표적인 수혜주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쪽 얘기가 좀 더 얘기가 좀 많이 이제 화두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이 더 화두가 되면은 사실은 좀 뭐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의 자산보다는 뭐 다음 질문 주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가치주나 뭐 좀 그런 어떤 반대편에 어떤 현재 캐시플로우가 좋고 밸류에이션 싼 주식들 어떻게 보면 아주 베이직한 얘기지만은 그런 쪽을 갖고 좀 가시는 게 좀 반등할 때도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기술주의 한 영역이긴 한데 반도체 주식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000 찍다가 거의 지금 2,000까지 막 네. 올랑말랑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것들은 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한 주식들인데 유망하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고. 네. 이게 이런 답변하면 아주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삼성전자 하는 분이 많으니까. 왜냐면 여기 투자하고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그냥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너무 급하게 안 사셔도 될 것 같다. 최대한 순화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냥 뭐냐면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벌어져요. 네네. 가상금리가 폭등을 하고, 제가 섹터별로 그 가상금리와 어느 쪽이 그러면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냐 이런 얘기할 때 전형적으로 가상금리가 벌어질 때 안 좋은 섹터가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경기 민감주의 또 대표적인 아이콘이 반도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또한 아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어떤 매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좀 사두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경기가 아까 좀 약간씩 이렇게 무게추가 바뀌어 있는 그런 추로 간다는 거에 동일한다고 하면 급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우리는 좀 베이직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에 섞인 거 말고 베이직한 거 예를 들면 경제가 매크로가 돌아설 것 같은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들이셔도 안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좀 바닥을 찍어야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정말 기적적으로 그냥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대신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확실히 좀 돌아서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 민감주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약간 좀 기술주 성장주에도 좀 분류가 되잖아요. 금리가 좀 확실히 내려온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아마 지금 사회자님이 저한테 질문 안 주셨는데, 네네. 네, 그런 분들 어떡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저 이렇게 좀 원론적 얘기인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원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직한 얘기를 좀 아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제 자체 유튜브가 있는데 그 자체 유튜브 올려놓은 게 있는 뭐냐면은 베어마켓의 특징을 정확하게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회자님 정도 전문가는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베어마켓 같은 지난 한 100년 동안의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약세장이라는 게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라고 우리가 통칭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이 어느 쪽이 더 긴 것 같으면 당연히 약세장이 더 긴 것 같대요. 내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한 질문 또 뭐냐, 약세장의 하락폭과 강세장의 상승폭이 어느 쪽이 더 폭이 더 큰 것 같습니까? 그 또한 약세장의 하락폭이 더 크다고 말씀을 다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근데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상승장은 통상적으로 4년 5개월 올라갑니다. 물론 지수 개념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4년 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한 5년 가까이 올라가고, 하락장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로 끝납니다. 통상적으로. 한 1년, 좀 길게 봐서 한 1년 반 정도가 하락장입니다. 지금 한 8개월 지났죠. 그냥 우리가 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의 어떤 통계로 본다고 하면 한 중반 정도 온 거죠. 한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하락장의 평균 하락폭은, 이건 또 우리한테 굿뉴스, 그러니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공황까지 포함했을 때 평균 하락폭은 40%입니다. 고점 대비 40%인데, 근데 워낙에 대공황이, 그게, GDP 성장이 미국이 25%가 감소한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그 데이터는 제외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약세장만 분석해보니까, 다행히 26% 정도가 평균 하락폭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반면 상승장이 아까 하락장이
약세장이 이제 한 1년에 1년 반, 그리고 평균 하락폭이 한 26%인데, 상승장은 4년 5개월 정도 평균 갔고요. 상승폭은 무려 14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너무 싼 표현일 수도 있지만 존버람이 있지만 그게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장기로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어떤 그거에 대한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세장과 강세장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마지막에 좀 훈훈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좋긴 한데, 그렇다면 약간 뭐 아무래도 좀 반등하려면 기간이 좀 걸리게 하니까, 그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주식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앞서서도 뭐 살짝 뭐 같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섹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뷰 자체가 좀 경제가 이제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어떤 후폭풍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동시에 나빠지니까. 잠시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 가정으로 내년에 경제가 좀 굉장히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를 전제를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전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첫 번째 든 생각이 공격보다는 디펜스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교과적인 얘기지만은 방어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방어주라는 건 크게 세 축이 있죠. 첫 번째는 유틸리티, 두 번째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방어주인데, 근데 아마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이 방어주는 별로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관심이 없죠. 사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너무 재미없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이겠지만 좀 아주 원론적이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연동되어 있는 게 인컴이나 배당 관련된 주식들이 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여기에 또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은 좀 헤지펀드 성격의 ETF도 좀 편입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약간 그 잘 와닿지가 않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헤지펀드 얘기해서. 네. 일단은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채권은 방향성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즉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써서 영어를 쓰지 말라고 너무 댓글이 많아서 제가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네. 직관적으로 가장 설명이 좀 쉬워서 했는데, 예를 들면 방향이라는 영어로 디렉션이잖아요. 근데 같은 D인데 헤지펀드는 좀 다른 D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주식이나 채권은 방향에 투자하는 거지만은 헤지펀드는 디퍼런스, 차이에 투자한다. 뭐 변동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체력이 좋은 친구와 체력이 안 좋은 친구가 100m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과거에 경기 상승에 돈의 뒷바람이 쫙 불잖아요. 돈이 불면 우리가 블루칩과 옐로칩이 동시에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장이 날아간 장에서는 얘들 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긴축하고 지금 돈의 뒷바람이 사라지죠. 그럼 이론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이제 각자 실력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력이 편차 크기 때문에 뭐 같이 내리더라도 한쪽은 많이 내리고 덜 내릴 거고, 올라가더라도 한쪽은 많이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헤지펀드라는 거는 디퍼런스, 같은 주식 안에 또 국가별로 편차, 통화별로 편차, 그리고 채권별로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수익을 하는 게임이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아비트러지를 하는 거니까, 네네. 차익거래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펀드들은요, 장이 쭉 날아갈 때는 성과 안 좋습니다. 원방에 날아갈 때. 근데 금년 같은 데는요, 헤지펀드 성과가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자체로 자문하는 포트 중에 하나 한 10% 넣어놨는데 금년에 37% 났어요. 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디퍼런스를 투자하는 거고, 조금만 더 보여서 이해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미국과 한국 주식이 다 내려간다 가정합시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 주식은 롱을 잡고 한국 주식을 숏을 쳐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데 미국이 5% 내려가는데 한국 주식이 10% 내려가면은 이 펀드는 5%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장이 오르고 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차이가 발생하면 이런 헤지 펀드는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저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관점의 섹터에서는 방어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조금은 얼터네이티브나 헤지펀드 스타일의 성격의 자산도 많이는 아니라도 한 10% 정도는 좀 편입을 하면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현금 한 50%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자분들. 네. 네. 근데 그 헤지펀드 성격 ETF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처음 듣는 거라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예,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어서 조금은 요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헤지펀드가 유동성도 부족하고 네. 실제로 유동성도 부족하고 또 헤지펀드 ETF별로 어떤 전략이 완전히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전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사실은 좀 그렇고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가 또 상대적으로 좀 불투명합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투명하지 않으면 약간 기밀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국내에 있었지만 헤지펀드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옛날에 제가 프랭클린 템플턴에 있는데 그 당시에 네. 제가 저희가 K2라는 헤지펀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당시 한 10조 정도 됐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국내에 마케팅 하려고 결국은 국내에 좀 도입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쪽하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헤지펀드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는 좀 견적이 나왔고 그리고 헤지펀드를 볼 때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국내 롱숏 펀드를 할 때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항상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뭐 이런 컨셉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사실 헤지펀드는 항상 모든 상황에 플러스를 낸다는 컨셉이 아니라 헤지펀드도 깨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10% 오른다고 하면 10%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헤지펀드는 올라갈 때는 한 70% 따라가고 하락할 때는 10% 할 때 한 20%만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비대칭 수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게 수익이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비대칭 수익을 잘 추구할 수 있는 ETF를 찾아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인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표님한테 직접 자문을 받으시던가 이건 여기서 좀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를 하면은 일단 경기 방어주 쪽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쵸. 뭐 대표적으로 딱 제가 생각이 드는 거 코카콜라나 약간 그런 주식인 것 그렇죠. 같네요. 맞습니다. 뭐 벚꽃 맞습니다. 해설이라든지 그런 또 추가적으로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현금 한 50% 정도 그 정도는 또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채권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가장 좋은 채권 대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투자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채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근데 채권 얘기하니까 내 채권 안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그냥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채만 하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회사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한데, 네네. 근데 우린 전 투자자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증권사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게 우량 회사채입니다. 우량 회사채나 준정부채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은 국채보다 금리가 좀 높죠. 그렇죠. 높죠. 국채보다 금리가 높고 그리고 이 회사가 부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현재 시점에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리스크가 더 야기화될 수 있고 두 번째 국채 금리보다 높다는 거는 그만큼의 가상금리가 들어있다는 거고 그 가상금리는 그만큼 해당하는 채권이 국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에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금리 자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향후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 거라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국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채가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높아요. 네. 지금 현재 한 4.5% 받을 수 있어요. 와. 4.5% 정도. 그러니까 예금의 속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향후 경제가 나빠지면은 주식과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적인 국면인데 그래서 일단 현재 국채를 중심으로 포트를 짜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근데 아직 금리가 여기가 찍힌 정점인지 아닌 좀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점을 딱 포인트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간을 사시라고.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를 쭉 그냥 분할로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4, 4분기가 사실상 정점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게 설령 뭐 더 보수로 본다면年초까지 늘려서 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국채를 살 때는 금리 정점이 예상되는 거 한 8분응선 정도 때부터 분할로 매수하라. 정리를 하면은 국채를 투자하시고 국채를 좀 장단기 채권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거를 시간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는 관계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건 채권 투자하는 건 간에 글로벌 매크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와 부합되는 편한 투자하십시오. 예를 들면 글로벌 매크로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려고 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벌 매크로에 반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국채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방향성에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포커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수익 포커스보다는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그 위험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지에 대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에 더 방점을 하시고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자산 관리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좋게 본다 그걸 떠나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방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딱 결론이 드네요. 지금 그냥 국채 사야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정말 하드 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 자산별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국채에서 먼저 수익이 나야지 나중에 또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이 돌아오니까 뭐 물론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사실 현금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베어마켓 랠리를 잠깐 나오는 걸 활용을 해서 약간 좀 포트 비중을 좀 조절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냉철하고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뭐 대표님께서 자문도 하고 계시니까 직접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경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